변화는 내가 나를 케어할 때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소위 전환점이 된 시기를 고르라고 하면 어느 나이대를 고르시겠어요? 저는 30대를 꼽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30대는 소위 모든 것을 요구받는 시기거든요. 직업도 잡아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쌓아가야 하고요. 연애도 해야 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면 결혼, 그리고 출산, 육아 이렇게 놓고 보니 30대는 정말 엄청난 시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30대는 마음이 최고로 불안하고 또 앞이 불확실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방향을 틀어도 된다는 가능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나이, 젊은 날의 치기를 좀 누르고 이제는 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은 나이. 오늘은 이 30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공한 30대는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공한 30대를 보낼 수 있는지, 결국 이 30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예진님의 저서죠. 30에 읽는 아들러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려볼게요. 30대가 아직인 분들도 30대를 이미 지나쳐온 분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어떻게 보낼 건지 생각하며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30대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이건 또래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0대, 20대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30대로 딱 들어가면요. 연봉이든 직함이든 집이든 결혼이든 하물며 타고 다니는 차든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의 가장 다양한 인생 면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열등감이라는 게 폭발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수학을 해내는 40대, 인생에서 가장 큰 소득을 올린다는 50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30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치고 올라가거나 포기하거나 그저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셋 중 하나인 시기라고 말이죠. 그리고 30대를 그냥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특히 이 열등감에 주목했는데요. 이 열등감이 무조건 같이 가지고 오는 세트 친구들이 있거든요. 바로 불안과 혼란인데요. 이 아이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공식을 세운 겁니다. 저자는 아들러의 이 개념을 가져와서 30대가 무조건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요. 원래 산다는 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처음 목표라는 걸 잡을 때 어떻게 잡았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통은 내가 보기에 내 주위에서 이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이제 나랑 비교하면서 목표를 만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100인데 나는 20이니까 내 목표는 최소한 저 사람의 80%라도 하자. 이래서 내 목표는 80.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방향이 잡혔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생겨난 그냥 열등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해요. 다른 사람을 이제 퇴장시키고요. 과거의 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만들어지는 건전한 열등감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당연히 불완전하고 미숙하다는 걸 깨닫고 그냥 오늘 내 할 일 하는 거죠. 다만 열등감이란 걸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20대, 30대에 막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뻐했다면 40대에는 이제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체성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30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나는 저곳에 가고 싶다고 목표를 세우면 어느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구체화한다. 인간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그냥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모습이 이상적인 자아상이며 그 모습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과정이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부족한 면을 찾아 메우는 데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에 도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생각한 이 자아상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특히나 30대 결혼이든 직장이든 선택의 가짓수는 엄청 많아지는데 이 선택 한 번으로 진짜 내 인생이 확 갈린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지금까지 경주마처럼 그냥 남들 쫓아달리던 거 그거 잠깐 멈추고요, 생각을 해야 해요. 사실 내가 추구하는 내 자아상이 진짜 내게 맞다는 이 확신은요,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확신이라는 건요, 일단 마인드, 잠재의식에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어야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과 경험치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마인드, 시간, 경험치,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당연히 나는 불완전하고, 내가 불완전하니까 앞에 있을 일들이 다 불확실하죠. 여러분, 이 불완전함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 왜 최고가 되고 싶나요? 그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 게 맞을까요? 혹시 단지 저 사람 이기고 싶어서 그런 일종의 질투나 불안에서 나오는 건 아닌가요? 내 안에 진짜 내 목적을 찾는 것, 이걸 위해서는 출생 순서, 그리고 8세 이전의 트라우마를 이해해야 한다고 아들러는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아들러는 형제 관계를 이해하는 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발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즉, 한 성인의 성격과 삶의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구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아들러에 따르면 대부분의 첫째 아이에게요, 둘째, 그러니까 동생의 탄생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녀는 어린 동생들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자라서 사회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는 거죠. 특히 마지로 태어난 여성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성격이 구축된다고 하는데요. 성숙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자랄 수도 있고, 매사 경쟁적인 구도를 보이는 파이팅 넘치는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둘째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는요,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늘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교적이며 눈치에 익숙하고 굉장히 민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요. 모두가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막내는 대체로 애교나 수용하는 성격을 잘 활용해서 그 그룹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힘이 가장 센 사람 바로 아래에서 그 힘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아들러는 이 출생 순서가요, 성격을 형성하는 전적인 요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요소가 합쳐져서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내가 왜 그런지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눈치를 많이 보거나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정작 스스로는 잘 못 돌본다거나 지나치게 내 주장이 세다거나 그런 기질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결국 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제 비로소 진짜 내 목표를 찾고 내 인생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8세 이전의 기억, 정확히는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7세까지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리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 아들러는 말합니다. 초기 기억은 한 사람의 평생의 성격과 목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기 기억이란 8세 이전의 여러 가지 경험을 말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목표와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강화할 수 있는 사건만 따로 취합해 초기 기억을 만든다. 우연한 기억은 없다. 자주 떠올리는 기억이나 자주 꾸는 꿈은 언제나 현재의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 즉, 그가 가진 기억을 보는 것은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면요, 현재 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해석하죠. 그리고 현재에도 그 과거의 영향을 계속 말하고요, 미래에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기 예언적인 사고를 합니다. 1800년대 중반부터 대학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8세 전후의 기억이 개인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핵심적인 신념을 갖게 하는지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어릴 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강박적 사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테러나 전쟁으로 인한 단일 외상이 있고요, 유아기 방임과 학대, 혹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겹쳐서 생기는 복합적인 트라우마, 이렇게 두 가지예요. 단일 외상은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상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정말 나만의 복합적인 트라우마죠.
이 복합적인 트라우마에서 특히 열등감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내는 3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예요. 이 신체적 결함은요, 의학적으로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케이스만 떠올리실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키가 작게 태어났다, 몸무게가 너무 작게 나간다와 같이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내 결함인 것 같다고 느끼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다른 친구가 자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요, 목소리를 내서 그냥 발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면면에서 결함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 과잉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경우인데요. 부모 혹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의 의사결정이나 통제하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상황이 차단된 상태로 자란 사람은요,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결핍이 심한 상태에서 성장한 경우예요.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 상황에 결핍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이 아이는 커가면서 자신의 노력, 능력이 인정받지 못할까봐 정말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하게 뭔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도는 또 꺼려한다고 하고요. 네, 그 크기가 작든 크든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3가지 트라우마 안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결국 진짜 내 인생 사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관점, 성격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셀프 토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의 보호자가 돼서요, 크든 작든 이런 핸디캡, 트라우마가 있는 내 마음, 내가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런 과거의 기억을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셀프 토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셀프 토크 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리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셀프 토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위협 요소가 됐는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므로 나는 이 사건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6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스스로 셀프 토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면요,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요. 이 자아 존중감은 내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이거든요. 자아 존중감은 어릴 적 기억, 그러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왜곡되게 스스로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걸 계속하게 되면서 타격을 받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한테 목표를 강요받고 이러면서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고개가 완전히 꺾이는 거죠. 그렇게 고개가 꺾인 자아 존중감은 나를 더 열등한 존재로 내몰고 이렇게 쌓이고 쌓인 것들이 대부분 30대에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10대, 20대 때는 나에 대한 자각 없이 그저 레이스하는 것처럼 앞만 보고 뛰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는 30대에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지고 혼돈에 빠집니다. 네, 다 큰 성인이 30대가 넘어서도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요, 이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는 경향이 엄청나게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소위 자기 보호 경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만 되면 배가 아파지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정신과 몸 양쪽 다 살면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고요. 회피하거나 큰 그림을 못 보고 편협한 시각으로 자꾸 뭘 해결하려고 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양육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온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변화는 내가 나를 케어할 때 시작됩니다. 아들러는 이 부분에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기억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 기억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가 중요하다. 무조건 긍정적인 기억만이 좋은 것도 아니다. 긍정적인 기억에는 현재를 갈망하고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내재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기억에는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있다. 즉, 부정적인 기억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이 기억을 극복해 나가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게 된다. 그렇게 고유한 감정이 생긴다. 실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요,
아주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을 겪은 사람들의 35%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디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할 때 신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감각을 그대로 다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아동기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인이 된 후에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등 자기 평가가 특히 부정적이었다고 하죠. 항상 자신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해서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심리학자 하트만은 자기치유적 원형이라는 개념을 말해주는데요.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즉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들러 역시 인간의 고통이 객관적인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고 하죠. 대신에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고통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그 모든 트라우마를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요.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경험한 35%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머지 65%는 상황을 감내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65%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감내하는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그런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나에 대한 격려는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내 안에 상처 입은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한다. 여러분, 나 빼고 전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삶을 살기 어렵겠다는 생각,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그래서 시작하기 두렵다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들러의 이 말 속으로 꼭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 나를 정말로 존경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